네, 어제 한중 양자 회담에 이어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리고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경제와 안보는 물론 역사와 영토 문제까지 삼국 앞에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중 정상회의 말씀드렸다시피 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협력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주요 의제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의제는 많은데 또 특히 아주 까다로운 암초라고 해당되는 의제들도 꽤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그렇죠. 또 자위대의 그 한반도 파병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 법제 개편, 거기다가 이제 남중국해 문제는 또 숨은 복병으로 이것이 거론될 때는 그야말로 이견들이 이제 많이 표출될 수도 있는데요. 기중 이제 우리가 중시하고 가장 그 이견이 좀 적을 분야는 그나마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같은 거는 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삼국 모두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진전이 될 텐데 위안부나 자위대 또 남중국해 이 세 문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좀 상이한 게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큰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큰 합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반 만에 이 회담이 처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선도하고 있다. 이 3년 반 만에 중단됐던 회담을 한국이 주창해서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만큼 이러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 그거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한일 관계가 좀 당시에도 껄끄러웠는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을 하자 작년 말에 이미 제안을 하셨고 금년 초에 삼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려서 이미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 매우 뜻깊고 이것이 잘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담이 오늘 청와대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모처럼 한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특히 한일 정상회담, 양자회담 차원에서도 한일 정상회담도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열리는데요. 오찬도 같이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아주 실무회담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방문 형식도 공식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식 형식을 띠고 또 중일 간에는 하느니 마느니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데 아마도 오늘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에 회담 전에 협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기싸움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장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가능한 이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화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공동으로 함께 협력하는 분야를 강조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북핵 문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당연히 해주셨고요. 위안부 문제, 자위대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 한일중 정상회의 불똥으로 튀일 수 있는데 일단 일본은 미국을 대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길 때는 한국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의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삼국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지금 아베 총리의 생각은 중일 양자회담 또는 한중일 삼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힘의 구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아직은 압도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까지 힘을 보태면 확실히 미일의 힘이 중국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라 그러나 바다에 있는 작은 암초에다가 활주로를 건설하고 이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그걸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야욕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베로서는 이 얘기를 남중국해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한국을 약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힘이 지금 우위에 있고 명분이 있고 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전부 미국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로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발언도 지금 거론하셨지만 사실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이 바라는 항해의 자유 원칙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하고 설사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의 입장에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의 한국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를테면 원유나 이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90%가 여기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항해 자유 원칙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는 그런데 일단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네.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네. 약간은 미국의 치우친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남중국해 문제는 영토 문제거든요. 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지역을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는 자기 영향권인데 자기 영향권이 점점 축소돼 가는 것을 느끼고 주변국들을 다 규합해서 중국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중국의 대항이라기보다는 아직 그 제해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도전하는 게 중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토 문제 자체에 한쪽 편을 드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항해 그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하고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야지 우리가 그냥 이 미국의 군함 통과는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더 맞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으로 군사 충돌을 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미국 편을 들어야죠. 이거 한미동맹 그것에서 그 원칙이 무너지면 양쪽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는 미국 편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 다자안보라든지 주변국과의 협력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걸 강조하면서 특히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이거를 주장하면서 한 55대 45 정도로 미국 편을 드는 그 정도가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 이제 자위대 문제인데 일본 네.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 북한 쪽에 이제 진입하는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사실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일 네네. 논의될 가능성이 이제 꽤 큰 문제인데 오늘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거냐. 리커칭 총리가 이걸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안하면 한일 간의 알력 관계가 드러나고 네. 중국에서는 그거는 자기네들 협상력이 강화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라든지 안보 법제 개편하고 이런 것들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한국도 상당히 중국의 입장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의 입장을 같이 하는 과거사 문제와 함께 이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리커창 총리는 사실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는 내치하고 경제 문제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중일 정상회담에서 일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제한되는 것을 그렇게 좀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뭐 회담하는 도중에 중국 총리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막을 말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정말 힘든 문제가 네. 6.25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해군이 이제 원산 같은데 이제 진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네. 이럴 때 북한이
우세한 그 유행군, 즉 미군의 해군을 막기 위해서 기뢰 같은 걸 많이 부설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소해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본군이 와서 해줬습니다. 미국이 요청해서. 네. 그렇다면 6.25 전쟁 때도 일본이 벌써 사실상 우리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측면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없이 일본의 자위대를 직접 북한에 보낸다. 네.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칙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얘기하면 공연히 중국과 일본하고 우리의 입장이 같고 일본만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가장 첨예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일이죠.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양측 모두 입장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나요? 그 문제로 사실 2년 반 동안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갖지 못해 왔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관계 정상화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단계 작업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반 동안 위안부 문제를 국제 문제로 이슈화해서 사실 서양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21세가 인권을 중시하는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퇴행적인 행태를 하니까 계속 이제 따지고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해왔는데 이제는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네. 2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다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이제 아베 총리도 일본 내에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 해서 여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답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정부가 동원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분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배상을 해라 이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기대 수준은 연말까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협상에 임해가지고 성의를 다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이제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과연 아베 총리가 이걸 할지는 미지수고요. 네. 오늘 3자 회담에서도 공동선언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그 봄에 외무장관 회담 때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정신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들어갔는데 요번에도 아마 좀 그 과거사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가고 미래를 향해 가되 역사를 바로 본다는 이런 정신은 기술될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바라는 대로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북한도 있고 핵을 개발하는 북한도 있고 중국하고도 사실은 그 경제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업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과연 통일 문제에 중국이 협력해 줄지 여러 가지 동북아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는 아니다. 설사 아베가 과거사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것을 긴 호흡을 가지고 21세기 시대 정신에 계속 우리가 이 사안을 계속 가지고는 가되 이 사안을 가지고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안 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안 할 정도에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수준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이 긴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잊지 않고 계속 다루되 만나서 해결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중요한 거지 힘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실 일본의 국력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능가할 것이지만 우리가 힘이 일본보다 더 강하지 않은 이상 일본은 여간해선 자기보다 약소국에게는 고개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굽신하지만 그런 일본한테 우리가
이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건 우리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의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중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대화는 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 따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사안들 보면 거의 대립하는 양상인데 네. 유일하게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북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큰 틀의 생각은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는 북한을 다루는 건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게 사실이고 중국의 서열 1, 2, 3위 뭐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이 세 사람을 계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만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나온 얘기도 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통일 문제까지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하고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서 일본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북한의 도발도 억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미 간의 북한에 대한 공동 성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을 받고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내년 5월 달에 김정은이가 7차 당대회를 연다는 겁니다. 이게 36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중 관계가 조금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강원 양면 전략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도발 못하게 하면서 핵 문제 해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경제협력 쪽으로도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탄력을 받을 회담이 오늘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억제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미국 다 힘을 합해가지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합의 방안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마련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공동 선언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구절만 들어가도 북한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테고 그러나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내년에 당대회를 하게 하려면 내년 초에는 북중 정상회담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가을 정도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원 양면 정책으로 북한을 다룰 수 있도록 그러한 삼국 공조를 강화하는 정도의 협력을 마련해 둔다면 우리가 북한도 잘 다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3년 반 만에 어렵게 제기된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당연히 정례화 방안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각 국이 뭐 3국의 연결고리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구동존이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3국 간의 각국의 입장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다 완전히 일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면을 얘기하다 보면 쌈만 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더구나 이제 소다자 협력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소다자 협력 중에 이 한 그 중요한 그 어떤 기제를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이견은 그대로 놔두고 이견은 없다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놔두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되 단기적으로는 서로 최대 공약수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부터 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요. 우리가 지금 TPP 가입으로 입장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고 하는 지역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일본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RCEP이라든지 TPP 물론 중국은 TPP에는 가담 안 하죠.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지금 한중일 3자 FTA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고 이를테면 저희 그 세종연구소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최한 게 3자 간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입각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뭐 핵안전이라든지 재난 구조 협력 또 뭐 사이버 스페이스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적인 협력을 하는 거는 전부 3국이 다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협력이 될 거예요. 단지 제가 오늘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좀 까다로운 문제들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회담이라면 몰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견국으로서 3국의 협력을 주도하는 회담을 복원시키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외교적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셔서 3국 회담 정례화 정도는 적어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